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의 현대사 3부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부터 패방 직후까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심각한 경제 난을 겪었던 일본은 6.25 한국전쟁을 통해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안보 거점으로 삼으면서 미국이 일본을 챙겨주기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며 자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정과 외정을 관장했던 수상은 45대, 48대, 49대, 50대, 51대 무려 5번에 걸쳐 총리직을 역임했던 요시다 시게루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전후 무기력함이 팽배했던 일본에 조금이나마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고, 1955년에는 자민당을 만들면서 일본은 이후 아주 오랜 기간 우익 계열이 정치와 사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들은 정파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계보에 속한 정치인들이었지만 반공 사상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환심을 얻어 계속 집권할 수가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GHQ의 통치를 끝내고 일본에게 자주권을 다시 돌려주는 대신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전쟁 기간 일본이 무단 점령해 식민화했던 국가들에게 배상을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1954년 미얀마에 2억 달러, 1956년 필리핀에 8억 달러, 1958년 인도네시아에 6억 달러, 1959년 남베트남에 4천만 달러를 배상해 주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국교도 다시 체결하였죠. 대만은 스스로 배상 청구권을 거부하였고, 그 대신 미국,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미 이승만 정부부터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배상 및 국교 정상화 회담을 이어갔는데,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 발언과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중재하려는 것일 뿐 일본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에 빠르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3공화국 때인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배상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2억 달러의 차관을, 그리고 일본 민간 차원에서 3억 달러의 차관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지불했던 3억 달러를 두고 해석이 다른데요. 일본은 처음에 3억 달러를 사죄의 의미에서 배상하는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에 대한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죠. 즉,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아직 일본은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이제 와서 그때 그 돈이 배상금이었다고, 자기들은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은 미친듯이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960년 딱 취임한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국민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합니다. 즉, 국민소득을 향후 몇 년 내에 2배로 올려놓겠다는 것이었죠.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중화학공업과 기술 혁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켰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자체갱신을 이루었습니다. 일본 내에선 이때의 고도 성장을 진무덴노가 초대 덴노로 등극해 야마토 정권의 전신을 수립한 이래 유례 없을 정도의 최고 호경기라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니 무역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금융업도 발전하면서 1964년 OECD에도 가입합니다. 한국의 OECD 가입이 이로부터 약 30년 후의 일이니 얼마나 일본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무역 수지는 매번 흑자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공장지대를 마구잡이로 설립하는 바람에 일본에선 공해가 심각해지고 피부병 등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등 이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하긴 했다지만 일본의 경제는 고공승진하고 있었습니다. 1964년에는 도쿄올림픽이, 1970년에는 오사카 엑스포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일본은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일본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는 무려 94개국이라는 최다국이 참여했으며,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6,4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죠. 마치 우리나라의 88 올림픽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서브컬처가 싹트기 시작했고, 더불어 서양에서는 오리엔탈리즘 하면 일본의 이미지가 굳혀졌던 겁니다. 일본의 여러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었고, 일본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죠. 각 시기별로 유난히 높은 경쟁 성장률을 보인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땐 일본 신화 속 인물의 이름에서 따와 호황기의 이름에 붙일 정도로 일본의 성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중산층이 공고해지고 각 가정에 승용차와 TV가 보급되고 소비도 미친듯이 상승했죠. 일본을 토건국가라 부를 정도로 각종 빌딩들이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었으며,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이 개통되기도 했죠. 마치 우리나라 8, 90년대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현 일본의 사회가 한국 사회의 20, 30년 후의 모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꼭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64대 65대 총리를 역임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입니다. 일본인들이 선정한 일본의 역사 속 가장 존경하는 인물 무려 4위에 해당하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 역시 일본 우익이 떠받쳐주는 인물이죠. 토목과를 졸업했으며 개인 건축사무소도 운영했던 다나카 가쿠에이는 중의원의 의원이었던 시절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자본 시설 확충 작업을 도맡았습니다. 특유의 불도저식 일처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죠. 총리가 되고서도 이른바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토건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 총생산은 이미 영국과 소독을 제쳐버렸습니다. 하지만 1973년 일본도 1차 석유 파동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의 피해로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패전 직후 최초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겪었지만 미키 다케오 총리의 일명 클린 미키라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성공을 해서 일본은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1차 석유 파동의 피해를 극복하였습니다. 1차 석유 파동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는 조금씩 회복하였고 이후론 그 이전만큼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경제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석유 파동 전까지는 통제되지 않은 소비가 1차 석유 파동을 지나며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익과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우익에 대한 무한한 신뢰만큼이나 좌익에 대한 세력도 역설적으로 커졌습니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니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촌은 피폐해지고 도시화로 인해 각종 위생, 환경, 주거 문제가 불거졌고 사회 빈부격차도 서서히 커졌으며 극우 세력들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는 만큼 과거 일제가 저질렀던 책임감도 덜해지고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아나키즘적 사상이 음지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아나키즘 사상을 아이누 혁명론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극성 좌익 단체들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강경 좌익 비밀단체가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입니다. 1974년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도쿄에 있던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에다가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기한 기업이었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군에 무기를 대주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1974년 미쓰비시 중공업 폭탄 테러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376명이 부상을 당한 일본 현대사 속 두 번째로 크고 끔찍했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외에도 몇몇 극좌 폭력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테러를 기점으로 극우 성향의 대기업들에 대한 테러가 잇따라 일어났죠.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이듬해 1975년까지 테러를 이어가다가 핵심 인사들이 검거되며 해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6, 70년대 역사상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역사상 경제적 최대 규모의 전성기는 80년대에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았고 소니는 1979년 워크맨을 출시하고 1981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시켰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일에 싹트기 시작한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도 엄청난 산업을 형성하였죠. 1979년 만화계에선 건담 시리즈가 시작했고 애니메이션 회사 토에이가 1978년 은하철도 999, 1986년 드래곤볼 등 여러 작품들을 흥행시켰고 1985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고 일본 영화판에서도 거장 감독들이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게임 회사 닌텐도에선 1983년 페미컴과 1989년 게임보이를 출시했고 동시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으로 대박을 치기도 했고 다른 게임 회사 캡콤에서는 1987년 록맨 시리즈를 출시했고 음악판에서도 J-팝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음악적으로도 엄청난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는 마냥 전성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사적, 생활사적 전성기를 누리는 동시에 언젠가부터 버블이 마구 쌓이기 시작했고 이 버블은 언제라도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